자, 그래서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사회주의의 인민주권과 자본주의의 국민주권을 비교해서 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주권론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서 나온다. 그래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다. 이러한 것들이 그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과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국민 주권은 그 내용을 민주주의의 목적, 민주주의가 자유냐 평등이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방식, 그죠? 주로 다수결이냐 합의제냐, 그 다음에 대의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권론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권론은 역사적으로 군주에게 주권이 있다. 시민, 여기서 시민은 부르주아겠죠. 부르주아한테 주권이 있다.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중세 말 자본주의가 태동할 때 자본주의 계급, 그래서 그 상공인들이 태동하는 중세 말에 절대 군주는 이러한 상공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고자 하였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고자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 절대 군주는 이 상업과 시장에 대한 통제를 했죠. 그래서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세금을 내는데도 상업과 시장에 대해서 절대 군주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상업의 발전, 자기 자신의 어떤 상품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는 이 절대군 주제가 부르주아에게는 그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를 억압하고 있는 봉건제를 타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왕정에서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데 이러한 군주 주권이 극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군주의 그죠? 절대 군주하의 군인들, 이 군인들을 이 상비군으로 만드는데 이 군인들은 참 국민군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르주아 군대 구성이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농민이나 그다음에 도시의 빈민 형태로 국민군의 형태로 된다. 계급과 상관없이 범계급적인 상비군, 직업군으로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군인들에게 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투표권을 점차 주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권의 확장 과정이 있었는데 징병제를 통해서 일종의 그 전쟁에 협력한 이 군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초기에는 상공인들만이 선거권과 피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선거권과 피선권이 점차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자, 빈민, 도시 빈민, 농민 등 이러한 몰락한 공공계급, 이러한 사람들은 그 선거권과 피선권을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그 나라의 부르주아 국가의 국민이겠죠. 부르주아 국가의 국민이다. 근데 국민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권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상공인들, 부르주아들은 자신들만의 의회를 구성했는데 이 부르주아의 의회가 전체 국민을 지휘하기 때문에
비록 부르주아에 의해지만 그것은 부르주아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이것이 시민주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주권은 부르주아 국가, 근대국가 초기에, 공화국 초기에 주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르주아에게만 있지만, 즉 부르주아 의회지만 이 부르주아 의회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민주권은 공화정 초기에 시민들의 독재, 시민들의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의회는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다. 자, 이런 국민주권의 기원은 로크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국가의 기원을 재산이 있는 시민들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 국가를 만드는 사회계약이죠.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닙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재산이 있는 시민들의 합의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은 개념상 부르주아 주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초기 공화정 때 부르주아만이 주권을 가졌는데 이러한 주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점차 확대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근대 공화정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군, 즉 징병제를 채택하는데 이때 병역 의무의 대가로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공장제 생산 방식의 채택으로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확대됩니다. 노동자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은 당연히 투표권을 달라는 투표권 확대 투쟁, 참정권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노동자 중에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에게 점차 투표권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세계 1차 대전 시기에 공장제 생산 방식으로 노동계급이 급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소련에서 최초로 보통선거를 채택을 해서 모든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는데 여기에 자극을 받은 노동계급들이 투표권을 요구하게 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소련의 영향을 받은 노동계급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에게만 투표권이 있었던 것이 모든 성인에게 즉 모든 성인은 유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와 자유선거라는 게 일반화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권은 군주에게 있다가 부르주아에게 있다가 전체 유권자에게 있는 이러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인데요. 국민주권은 이와 같이 부르주아 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파급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자, 인민주권은 개념상 처음부터 부르주아가 아닌 전체 구성원이 주권을 갖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에서는 개념상 역사적으로 볼 때 부르주아 의회, 즉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인민주권에서는 전체 국민이 주권을 갖기 때문에 직전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인민주권이 겉으로는 이론적으로 위상적으로 보이지만 즉 직접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 의견의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주의 목적에 부합한 다수 의견의 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수결, 직접 민주주의가 만드는 라인은 그걸 잘 되려면 그러한 주권을 행사하는 그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민주적 소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수결만 강조할 때는 히틀러의 출현이라든가 나폴레옹의 그 황제 이런 것들이 다 선거를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자살이 가능하죠. 즉 독재를 선택하는 다수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다음에 대중정당, 그다음에 대중언론, 뭐 여론정치 이런 형태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정치를 과거의 시민 독재를 엘리트 독재의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국민, 유권자가 주권을 갖지만 그래서 모든 유권자가 정치의 주체로 세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엘리트의 정치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공화당 초기에는 부르주아들이 독재를 했다면 사실은 실제로는 엘리트들이 현재 독재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형식과 실질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것들, 즉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대의제의 변질, 대중정당의 엘리트 정당화, 대중언론과 여론정치.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중정당은 각 정당들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여론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기 의사가 정당들에게 반영되고 있다. 국회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엘리트들이 자본의 힘으로 언론, 통신, 교육을 장악해서 이념과 여론을 지배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은 돈이 없으면 이 후보를 할 수가 없죠.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정치를 할 수 있다. 이 후보를 하더라도 선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엄청난 선거 비용이 들죠. 그래서 엘리트, 재산이 있는 엘리트들 혹은 정당 내의 엘리트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선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이론적 차이를 좀 더 살피겠는데요.